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집값을 잡겠다라고 큰 소리 치던 국회의원들 역시 부동산 부자였고, 그리고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다들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재산액을 보여드리죠. 19억 5,289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들 부동산 재산 평균과 비교했을 때 거의 5배에 가깝습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인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억에 가깝죠. 거의 5배에 가깝습니다. 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바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그래픽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산 상위 순위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 382억 5천만 원,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314억 8천만 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201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7억 7천만 원, 김기현, 고동진 76억 4천만 원, 72억 4천만 원. 야, 부동산 부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부동산 부자 300억대를 보유한 박정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마포 빌딩이 378억 원이고 여기가 이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은 토지가 242억 원입니다. 빌딩이 63억 원. 그렇게 해서 이제 300억 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박덕흠 의원. 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경영 기자님. 네, 이 재산 공개에서 1, 2위 두 분이 300억대를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 부동산 부자였군요. 네, 먼저 이 박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파주을에서 민주당이 사실 좀 불무지라고 했던 곳에서 이제 수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된 인물이기도 한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1962년생이더라고요. 네. 그 과거에 이제 좀 행적을 좀 쭉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그 유명 어학원장 이었던 게 눈에 띄는데, 박정어학원. 네, 박정어학원 CEO 출신인데요. 당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이 1994년에 이 박정어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30살 초반쯤에 이 어학원을 설립을 해서 아마 좀 부를 축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이 국내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 정계에는 2004년 네. 학원 설립한 지 10년이 지난 2004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전개에 발을 들였습니다. 박정 의원 아까 보시다시피 총 382억 원 규모 부동산 소유했는데요. 경기 파주가 지역구인데 이 마포구 상암동, 네. 그 MBC 쪽 있는 쪽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이 마포구 한 빌딩을 380억 정도. 근데 이게 취득한 시기를 보니까 2014년 이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이후 예, 이후 10년 정도고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한 10여 년 전 정도인데, 네. 이 건물 하나가 거의 재산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주택이랑 뭐 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네. 포트폴리오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고위 이제 공직자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제 손에 꼽히는 네.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보유한 시세 중 가장 비싼 곳 눈에 띄는 게 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올해 3월에는 이 아파트를 재산 신고했을 때 57억 원 정도였는데, 네. 이제 지난달 기준 10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 시세를 찾아보니까 이제 109억 원으로 이제 반년 만에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뛰면서 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이 삼성동 네. 아파트가.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네. 박덕흠 의원은 또 토지도 땅도 많고 갖고 있어서 조금 이런 게 이제 박정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자 투톱 박정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 부동산 평균 아까 재산액을 보여드렸었는데 20억에 가깝습니다. 국민 평균보다 이인철 소장님 4배 이상 많더군요. 맞습니다. 저기서 밑줄 그어야 될 게 부동산 평균 재산이에요. 네. 부동산 평균 재산이 19억 5천만 원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섯 채 중 한 채가 강남에 있는데 네. 19억 정도면 네. 10평대 사신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그러니까 저기다 곱하기 한 2 정도를 하면 한 40억대 정도 부동산을 갖고 있다. 평균이 시세로 봤을 때. 맞습니다. 전국 국민 평균이 한 4억 1천만 원대니까 수치상으로는 4.7배, 5배가 네. 맞지만 네. 실제로는 한 9배에서 10배 가까이 좀 차이 난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문제가 되느냐. 네. 국회의원들도 지금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게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들도 특징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에 쏠려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주택자 234명 가운데 서울에 134채, 그리고 강남 4구,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여기에 61채, 20.4%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의원 5명 중에 1명이 2명 중에 1명은 서울에 집이 있고 5명 중에 1명은 강남에 집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박기용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이제 뭐 국토부 차관, 네. 1차관도 사임을 하고 뭐 금감원장이랑 금융위원장 다 이제 뭐 갭 투자 뭐 이런 부동산 투기, 정책 네. 위반자들의 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는데 지금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들 부동산 재산이 공개되면서 이게 조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가장 핵심이 이 정책에 대한 불만,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내로남불,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3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중장기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제 관리 정부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2번째가 이제 금리. 네. 그리고 3번째가 심리입니다. 심리. 예,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심리가 또 어느 특정 시기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네. 걸 볼 수가 있는데 흔히 뭐 부동산에서 보통 집을 저렴할 때 사야 되는데 다들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값이 오를 때 이제 추격을 매수해서 산다라든지 네.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사도 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거래가 줄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심리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책 위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내로남불 본인들은 이제 뭐 판교에 아파트 갭 투자를 네. 하고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국민들은 못하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남에 갭 투자 형태로 이제 세를 주고 네. 본인들은 이제 뭐 지역구에 이제 경제를 발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 임대로 살고 정작 서울 한강벨트, 강남에 이렇게 거주하는 형태로서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네. 과연 뭐 국회의원들도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그널들이 결국에는 서울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목이죠. 그러니까요. 강남에 61명이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자, 61채를 보유한 국회의원들,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민주당은 20명, 국민의힘은 36명인데 임대를 민주당은 절반이 넘는 11명이 지금 임대를 주고 있고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4명이 임대를 주고 있군요. 36명 중에 4명, 9명 중에 1명, 더불어민주당은 2명 중에 1명 이렇게 됩니다. 인접 소장님, 실제로 거주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군요. 맞습니다.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이제 남의 지역구에 건물을 갖고 있고 전세를 주거나 임대 수익을 얻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쥐가 주는 이제 무게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참여연대에서 사회활동할 때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이 다주택 보유는 헌법에 금지 조항으로 넣자.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보면 임대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경실련 이번 자료 발표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면 적어도 실사용 목적 1주택 이외에 네. 토지나 이제 건물 같은 것은 보유나 매매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뭐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수단으로 이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말로 이제 부동산 관련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 네.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는 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경실련 목소리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국회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본인들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과연 이 정부가 진심으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시장 기대만 자극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박기용 기자 취재하다 보면은 여기가 북한이냐 이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이 15, 그러니까 네.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이제 서울의 25개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세를 낀 매매 거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즉 매수자가 본인이 직접 그 집을 살아야만 매수를 할 수 있고 세입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세 금융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매입하는 게 불가능해졌는데 네. 최근 용인시의 한 자치구에서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상당히 초강력 규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매수 희망자가 용인시에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면 매수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 이분이 용인시에 이제 거주해야 할 의무를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 자료를 소명해야지만 이제 용인시에 집을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제가 지방이나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용인시에 뭐 어쨌든 집을 살 의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용인시 인접 지역, 뭐 성남이나 수원이 아니라면 굉장히 까다롭게 이거를 허가를 내준 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굉장히 파급력이 큰 대책인데 이게 네. 사실 행정기관에서도 잘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자치구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네. 현장 중개업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치구마다 직원이 1명 또는 급하게 이제 추가해서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치구 한 자치구 안에 계약되는 게 하루에 몇 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문제가 된 게 이거를 해본 자치구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오전에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기존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뭐 서울 다른 자치구나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이 문의 전화조차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중개업소에서 이게 매매가 실제로 성사될 수가 있는 건지 네.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금 이제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계속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좀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